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 배신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돈 당장 끊어. 내 남편 피 같은 돈 단 한 푼도 그 여자한테 보낼 생각 마. 고함과 함께 찻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뜨거운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무릎 꿇은 며느리 아이는 미동도 없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가느다란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다. 내 손안에서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윤서현. 300만 원. 지난 이태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찍혀나간 선명한 검은 인쇄 글씨가 내 눈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뭔데? 내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내가 뭔데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냐는 말이다. 내 앞에 엎드린 김수진, 내 며느리는 세상이 다 아는 효부였다. 남편 죽고 혼자 남은 시어미가 외로울까 주말마다 아들 녀석 손을 이끌고 찾아와 텅 빈 집을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주던 아이. 입맛이 없다 하면 손수 호박죽을 쑤어 달려오고 무릎이 시리다 하면 용하다는 병원을 수소문해 기어이 나를 끌고 가던 친딸보다 더한 아이였다. 그랬기에 내 앞에 펼쳐진 이 지옥 같은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수진의 등 뒤로 거실장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저 위선자. 저 지독한 배신자. 불과 한 달 전 남편의 이주기 제사를 지내던 날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늙은이였다. 비록 남편은 먼저 갔지만 듬직한 아들과 보석 같은 며느리가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 말이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며 수진이는 내 옆에 꼭 붙어 제잘거렸다. 어머님, 이 동그랑땡은 아버님이 참 좋아하셨죠? 민준 씨 어릴 때 아버님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했는데요. 수진이의 말 한마디에 남편과 함께한 70평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과묵했지만 늘 든든했던 사람. 사업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결혼 기념일만큼은 꼭 챙기며 내 손에 작은 보석 반지를 끼워주던 사람이었다. 그가 떠난 빈자리는 거대했고 나는 그 텅 빈 우주를 오직 며느리에게 의지해 견뎌내고 있었다. 수진이는 내 자산 관리까지 도맡아 했다. 복잡한 은행 업무나 세금 문제는 머리 아프다며 손살에 치는 나를 대신해 꼼꼼하게 처리해 주었다. 나는 그런 며느리가 고맙고 대견해 내 통장과 도장을 스스럼 없이 맡겼다. 의심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싹을 틔웠다. 그날도 수진이는 우리 집에 들러 밀린 공과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돋보기를 끼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나는 무심코 수진이가 들여다보던 노트북 화면을 곁눈질했다. 화면 가득한 숫자들 사이로 유독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윤서현.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으로 매달 30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 송금되고 있었다. 아가, 저 윤서현이라는 사람은 누구니? 내 물음에 수진의 어깨가 찰나에 굳어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수진이는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다. 아, 어머님. 제 오랜 친구예요.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제가 돈을 좀 빌려주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대답을 듣는 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친구에게 매달 300만 원씩, 그것도 2년 가까이 꼬박꼬박 빌려준다니. 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살림 꼼꼼하기로 소문난 수진이가 남편 몰래 그런 큰 돈을. 나는 더 묻지 않았지만 윤서현이라는 이름은 가시처럼 내 마음속에 박혀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늙어서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거다. 우리 착한 수진이를 의심하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야. 스스로를 수없이 다그쳤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검은 연기처럼 온 집안을 떠돌며 나를 괴롭혔다. 결국 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야 말았다. 남편의 서재, 그가 죽은 후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그 공간의 문을 열었다.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공간은 시간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나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 듯 심장을 졸이며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낡은 만년필, 손때 묻은 시계, 빛바랜 서류 뭉치들,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을 증명하는 물건들 뿐이었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마지막 서랍을 여는 순간 내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서랍 깊숙한 곳, 다른 서류들 밑에 깔려있던 작은 나무 상자였다. 자물쇠도 없는 평범한 상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다. 지금의 내 아들 민준이보다도 더 앳된 얼굴. 그런데 그의 옆에는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에 청초한 얼굴을 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살짝 기댄 채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홀린 듯 사진을 뒤집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적힌 희미한 글씨를 발견했다. 나의 서연에게. 서현. 윤서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평생을 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줄 알았던 내 남편. 그 사람의 마음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내 며느리는, 내가 친딸처럼 믿었던 내 며느리는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아니, 아는 것을 넘어 내 남편의 돈을 그 여자에게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70평생이 내 남편과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행복했던 기억, 그의 다정했던 눈빛, 따뜻했던 손길,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나를 기만하기 위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나는 터덜터덜 서재를 걸어 나와 거실장 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대신 수화기를 들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헛기침을 한 후에야 겨우 입을 뗄 수 있었다. 아가, 호박죽 좀 쑤어다 줄 수 있니? 속이 영 안 좋구나. 수진이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펄펄 끓는 호박죽을 들고 달려왔다. 늘 그랬던 것처럼 다정하고 살가운 얼굴로.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은행 거래 내역서와 그 낡은 사진 한 장을 나란히 올려놓았다. 그것을 본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과정을 나는 지독한 냉정함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금 수진이는 깨진 찻잔 조각 앞에서 용서를 빌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일어나세요. 닥쳐. 내 더러운 입으로 내게 변명할 생각하지 마. 넌 날 속였어. 내 등 뒤에서 내 남편의 여자와 놀아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유언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부탁하셨어요. 그분도 아버님의 마지막 가족이니 당신이 좀 돌봐달라고 제발. 유언.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기만한 남자.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며느리의 손에 들려주고 눈을 감은 파렴치한 인간. 그리고 그 추악한 비밀을 2년 동안이나 품고 나를 감쪽같이 속여온 저 가증스러운 며느리.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일어섰다. 내 평생이, 내 믿음이, 내 사랑이 전부 거짓이었다. 이 지독한 배신감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이 지옥에서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수진이가 내뱉은 유언이라는 두 글자는 내 남은 숨통마저 끊어놓을 듯한 독가시가 되어 폐부를 찔렀다.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도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평생을 동고동락한 아내에게는 마지막 인사 한마디 없이 제 더러운 연정을 며느리에게 짐처럼 떠넘기고 눈을 감은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가리켰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끓여온 그 역겨운 호박죽도 가지고. 내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수진이는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 하고 애원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 집의 모든 공기가 나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수진이가 한참을 더 울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귀를 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멎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독한 정적. 깨진 찻잔 조각이 널브러진 거실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날 밤 아들 민준이가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다. 아마 수진이에게 연락을 받았을 터였다. 굳게 잠긴 안방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하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그저 침대에 누워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남편의 얼굴이 그 위선적인 미소가 천장에 어른거렸다. 당신 지금 어디서 이 꼴을 보며 비웃고 있는가? 당신이 만든 이 지옥을 즐기고 있는가? 결국 민준이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엉망이 된 내 꼴과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을 본 아들 녀석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나는 말없이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빛바랜 사진과 은행 거래 내역서를 손으로 가리켰다. 내 애비가 남긴 유산이다. 내가 하도 바빠서 내 어미가 뭘 하고 사는지도 몰랐겠지. 내 마누라가 지난 이태 동안 내 애비가 숨겨둔 여자한테 매달 돈을 붙이고 있었단다.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단단했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는 민준이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존경의 대상이었다. 과묵했지만 언제나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그 완벽했던 우상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아들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혼란이 뒤엉켰다. 이게 정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내 아버지는 평생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끼고 산 위선자였고 내 마누라는 그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한 공범이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내 차가운 말에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서서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벽한 지옥이 되었다. 민준이는 아내인 수진과 매일같이 싸웠다. 나는 안방에 누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고성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삼켰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어머니를 속이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부탁했다고. 그게 변명이 돼? 당신은 내 어머니보다 평생 상처받은 우리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그 더러운 비밀이 더 중요했던 거야? 그럼 나더러 어떡해요? 돌아가시는 분이 내 손을 잡고 애원하는데 병든 여자를 그냥 길바닥에 나앉아 죽으라고 내버려 둬요.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었겠어요? 나도 매일 밤이 지옥이었어요. 어머님 얼굴 뵐 때마다 죄책감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요. 죄책감? 죄책감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감쪽같이 어머니를 속여? 당신이 끓여다 준 그 호박죽, 그게 독약이나 마찬가지였어. 당신의 그 다정한 얼굴 뒤에 그런 칼을 숨기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이 없었다. 그들의 싸움은 결국 내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파는 소금일 뿐이었다. 한때는 단란함의 상징이었던 아들 내외의 집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나의 집은 모든 것이 기만이었음을 증명하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다. 수진이가 문 앞에 두고 간 음식들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썩어갔다. 아들이 억지로 떠먹이는 죽도 몇 술 뜨지 못하고 그대로 개원했다.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지냈다. 잠이 들면 남편이 꿈에 나왔다. 젊은 시절에 그가 그 여자와 함께 나를 보며 비웃었다. 잠에서 깨면 살아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집안 곳곳에 남은 남편의 흔적들이 나를 고문했다. 그가 아침마다 쓰던 만년필 외출할 때마다 차던 손목시계, 내가 떠준 스웨터 한때는 사랑과 신뢰의 증표였던 그 모든 물건이 이제는 역겨운 거짓의 증거품이 되어 나를 조롱했다. 나는 민준이를 시켜 남편의 유품을 모조리 내다버리게 했다. 상자 가득 담겨 나가는 그의 물건들을 보며 내 70평생도 함께 버려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텅 비어버렸다.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윤서현. 그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일까? 지독한 미움과 증오의 대상. 내 인생을 앗아간 여자. 그런데 그 이름 뒤에 가려진 진짜 얼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대단한 여자이기에 한 남자의 평생을 사로잡았을까? 그 여자 역시 지금쯤 병들어 홀로 지낸다고 했다. 그 여자도 나처럼 늙고 병들었을 것이다. 그 여자에게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처음에는 그 여자를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분노가 치밀었다. 내 남편을 유혹한 요물이라며 저주를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분노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쩌면 호기심이었고 어쩌면 내 지난 세월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차리고 싶은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대로 무너져 내릴 수는 없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이 지독한 연극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래야 억울해서라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을 굶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나는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만약을 위해 몰래 고용했던 흥신소에서 받은 서류 봉투를 찾아냈다. 그 안에 윤서현이라는 여자의 신상 정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녀가 사는 곳의 주소도 적혀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곳.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쭈글쭈글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늙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남편의 배신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나는 박정숙이다. 이강진의 아내이기 이전에, 이민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나 자신으로 살아온 박정숙이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남편이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고운 빛깔의 코트였다. 이 옷이 이제는 내 갑옷이 되어줄 것이다. 화장대에 앉아 분첩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입술 연지도 얇게 발랐다. 초라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그 여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피해자이지만 구차한 동정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핸드백에 서류 봉투와 지갑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수십 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내 남편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비밀의 근원을 향해 홀로 집을 나섰다. 싸늘한 겨울바람이 내 뺨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기만 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잠실의 번화하고 익숙한 거리를 벗어나자 회색빛 건물들은 점차 키를 낮추었고 길가의 가로수들은 헐벗은 가지를 드러낸 채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마치 내 인생에 화려했던 막이 내리고 감춰져 있던 초라한 무대 뒤편으로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가는 동안 나는 수십 번도 더 머릿속으로 그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그렸다. 내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겠지. 나는 그렇게 단정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으면 적어도 그 대가는 톡톡히 누리고 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 여자의 풍족하고 안락한 모습을 보면 내 분노는 더욱 정당해질 것이고 내 남편에 대한 원망은 더욱 선명해질 터였다. 그래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택시는 흥신소 직원이 적어준 주소 앞에서 멈췄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금방이라도 페인트가 벗겨져 내릴 듯한 낡은 3층짜리 빌라. 창문마다 방범창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현관 입구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폐지와 헌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건물 뒤편에서는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는 듯했다. 여기가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여자가 사는 곳이란 말인가. 실망감인지 안도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나는 잠시 차 안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 초라한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힐끔거리며 다 오셨는데요, 손님. 하고 말하고 나서야 나는 정신을 차리고 지갑을 열었다. 빌라 2층 203호라고 적힌 낡은 철문 앞에 섰을 때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요동쳤다. 이 문을 열면 내 인생의 가장 끔찍한 비밀과 마주하게 된다. 나는 몇 번이나 초인종 앞에서 손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돌아갈까?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수진이와 연을 끊고 남은 생을 조용히 살아갈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는 평생 죽은 남편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이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한 번 더 조금 더 길게 눌렀다. 그러자 문 안쪽에서 쇠를 긁는 듯한 기침 소리와 함께 느릿느릿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달칵하고 녹슨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문틈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핏기 없는 얼굴의 반쪽이 드러났다. 나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의 그 청초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깊게 팬 주름과 거뭇한 김이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탁한 눈동자를 가진 나와 마찬가지로 늙고 병든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여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세요? 가래가 끓는 듯한 잠긴 목소리였다. 나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나 박정숙이요. 이강진 씨 아내요. 내 이름이 아닌 이강진 씨 아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여자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 위로 놀람과 두려움, 체념과 회한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처럼 힘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사모님. 그녀는 나를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마치 선고처럼 내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것은 짙은 약 냄새였다. 볕이 들지 않는 집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공기가 차가웠다. 살림살이라고는 낡은 자개장과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약 봉지들이 전부였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 이곳은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죽음을 기다리는 병실에 가까웠다. 여자는 나에게 작은 소반 위에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내왔다.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병적으로 가늘고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사진 속의 모습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고된 세월과 지독한 병마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듯했다. 내 안에서 들끓던 분노와 살기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싸우러 온 상대는 젊고 아름다운 요부가 아니었다. 그저 나보다 조금 더 불행해 보이는 늙고 병든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그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소반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당신이 윤서연이지?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담담한 인정에 나는 오히려 화가 치밀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정이 있는 남자를, 내 남편을. 당신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 내 남편 피 같은 돈 받아 쓰면서 지난 세월이 행복했나? 내 목소리는 격앙되어 떨려 나왔다. 하지만 윤서현이라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작게 들썩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행복한 적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뭐라고? 그 사람 돈으로 산 것 이 약들 뿐입니다. 매일 밤 죄책감에 잠 못 이루고 사모님 얼굴이 꿈에 나타나 저를 원망할까봐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여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람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림자. 그 단어가 내 심장을 후려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흐려진 그녀의 눈동자에는 변명이나 자기 연민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과 저는 젊은 시절 서로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억지로 헤어져야만 했지요.
저는 그 사람이 사모님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듯 담담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과 결혼하고 민준 도련님이 태어난 지 한참이 지난 후였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울더군요. 그때 제가 그 사람을 밀어냈어야 했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모질게 등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후회할 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 남편의 또 다른 이야기였다. 나에게는 늘 과묵하고 책임감 강했던 남편. 그에게 그런 절절한 사랑과 지독한 나약함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후로 그 사람은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모님과 아들 이야기뿐이었어요. 오늘은 아내가 무슨 음식을 해주었는데 맛있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타와서 자랑스러웠다. 저는 그저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쓰레기통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세상에 없는 섬 같은 곳이었지요. 그가 제게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건 제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는 이것마저 받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다며 애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라면서요. 이 돈은 사모님 말씀대로 그 사람의 피 같은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저당 잡은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놓인 약 봉지를 들어 보였다. 수십 가지가 넘어 보이는 약들이었다. 이 약이 없으면 저는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약값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죄인. 그게 바로 저 윤서연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녀는 길고 긴 기침을 터뜨렸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깡마른 등이 가엽게 들썩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뭉쳐있던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증오와 분노가 있던 자리에 차갑고 텅 빈 바람이 들어와 소용돌이쳤다. 이 여자 역시 피해자였다. 내 남편 이강진이라는 남자의 이기심과 나약함이 만들어낸 또 다른 희생자. 진짜 가해자는 지금 거실 사진틀 안에서 평온하게 웃고 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내 남편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컵에 물을 한 잔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평생을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온 여자들이었다. 한 명은 양지에서 아내라는 이름으로, 다른 한 명은 음지에서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결국 우리는 똑같이 외롭고 아픈 늙은이일 뿐이었다. 물을 마시고 조금 진정이 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엔 어땠나요? 편안히 가셨나요? 나는 대답 대신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는 내 손이 아닌 며느리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나는 그 사실을 차마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 여자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었다. 네. 잠자듯 편안하게 갔어요. 내 거짓말에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얻은 구원 같은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지독한 악연을 끊어내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을. 더 이상 남편의 그늘 아래서 그의 배신에 울부짖는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진이가 보내는 돈 그 아이는 이제 아무 잘못 없어요. 시아버지 유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 너무 원망치 마시오. 내 말에 윤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말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앞으로는 잘 살아요.
당신이나 나나 이제 그 사람한테 얽매여 살기엔 남은 날이 너무 아까우니까. 빌라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다. 싸늘한 겨울바람이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내 마음에도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아주 작은 봄의 햇살이 찾아오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나 박정숙의 방식으로 정리할 것이다. 윤서현의 빌라를 등지고 나왔을 때 나를 감싸던 겨울바람은 더 이상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혼탁했던 내 정신을 맑게 씻어주는 청량한 공기에 가까웠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분노와 증오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심장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과 함께 희미한 연민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윤서현. 내 남편이 평생을 마음에 품었다는 여자.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교활하고 화려한 요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약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한 남자의 그림자로 평생을 살아온 또 다른 가련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어쩌면 내 남편 이강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완벽했던 그 남자.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얼마나 깊은 어둠과 나약함이 도사리고 있었을까. 첫사랑을 잊지 못해 아내와 자식을 기만하면서도 그 죄책감 때문에 다른 여자의 병든 삶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모순적인 인간. 그는 강한 가장도 지독한 사랑꾼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욕망과 책임감 사이에서 길을 잃고 평생을 방황했던 어리석고 이기적인 필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를 향한 원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내 70평생을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원망의 대상은 뚜렷한 형체를 잃고 그저 한심하고 가엾은 한 남자의 초상으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끓여놓은 죽이 식어 빠진 채 놓여 있었다. 며칠 전이었다면 저 죽그릇을 당장 내다 버렸을 테지만 나는 묵묵히 그것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여전히 내가 마지막으로 절규하던 그날의 풍경 그대로였다. 깨진 찻잔 조각이 거실 바닥에 위태롭게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구겨진 은행 거래 내역서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증명하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며칠 동안이나 닫혀있던 창문 때문에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마치 내 절망의 냄새가 곳곳에 배어있는 듯 했다. 나는 들고 온 죽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말없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다. 사각사각 빗자루가 바닥을 쓰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다. 나는 깨진 찻잔 조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 담았다. 그것은 단순히 바닥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었다. 내 안에 산산조각 나 있던 분노와 원망의 파편들을 쓸어 담는 의식과도 같았다. 조각들을 모두 치우고 난 뒤 나는 걸레에 물을 묻혀 바닥에 튄 찬물 자국을 닦아냈다. 얼룩이 지워지자 비로소 내 마음의 응어리도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정리를 마친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다급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렸는데. 나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목소리에 수진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저녁 때 민준이하고 같이 집으로 오너라. 할 얘기가 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의 통보였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초인종을 눌렀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똑같이 수심이 가득했다. 특히 수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얼굴이 그간의 마음고생을 짐작하게 했다. 나는 두 사람을 내가 깨끗하게 치워놓은 거실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수진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수진이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저도 다 죄인입니다.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냈다. 나는 아들의 말을 잘랐다. 지금은 사과나 자책을 들을 때가 아니었다. 오늘 그 여자를 만나고 왔다. 내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경악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수진이는 거의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하얗게 질린 입술을 달싹였다. 어머니, 어떻게 거길 어떻게 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 그 하나면 족하다. 그리고 너희 둘 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오늘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말해줄 테니. 나는 윤서현의 집을 찾아갔던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본 그녀의 초라한 삶과 병든 모습, 그리고 그녀에게서 들었던 내 남편의 또 다른 이야기까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건조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두 사람에게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가는 듯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며 죄책감에 시달려온 여자,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비겁하게 흔들렸던 남편,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짊어져야 했던 며느리. 지독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실타래가 비로소 그들 앞에서 풀려나가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수진이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굳은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무너진 자리에는 원망과 연민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쩌실 생각이세요, 어머니? 한참 만에 민준이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이 될 이 말을 하기 위해 나는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도 모른다. 그 돈, 이제부터 내가 보낸다. 네? 그 여자한테 보내는 돈, 이제부터 이 어미가 직접 보낸다고 했다. 그 여자에 대한 미움도 용서도 온전히 내 몫이니까. 죽은 내 애비가 남긴 짐을 산 사람인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니? 더 이상 너를, 내 며느리를 방패막이 삼아 그 추악한 비밀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 내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수진이는 고개를 번쩍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어머니, 안 돼요. 어떻게 어머니께서 그건 제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아버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아니다, 아가.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라. 지난 이태 동안 넌 죽은 시아버지와의 약속과 살아있는 시어미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충분히 고통받았다. 시어미를 속여야 하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니? 내가 오늘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너를 원망하며 살았을 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든 가시밭길을 혼자 걸어왔는지. 그러니 이제 됐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내 손길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수진의 서름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녀는 내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흐흑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어머님께 호박죽 셔다 드리면서도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혀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어머니. 나는 우는 며느리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민준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한바탕 울음바다가 휩쓸고 지나간 후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모든 상처가 아물고 과거가 완벽히 용서된 그런 종류의 평화가 아니었다. 끔찍한 진실을 함께 마주하고 깨지고 부서진 관계의 파편들을 다시 힘겹게 이어붙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위태롭고도 소중한 평화였다.
나는 수진이에게 통장과 도장을 다시 달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 앞에서 윤서현이라는 이름으로 300만 원을 송금 신청하며 나는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 이름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을 파괴한 저주의 주문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이 이름은 내가 짊어져야 할 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채이자 한 여인의 남은 삶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이해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더디게 하지만 분명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예전처럼 마냥 살갑고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남편의 비밀이라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옅은 흉터가 남았다. 수진이는 더 이상 내게 살갑게 애교를 부리거나 속 깊은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 나 역시 그녀를 마냥 친딸처럼 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주말마다 여전히 우리 집에 들르는 며느리는 예전처럼 호박죽을 끓여왔다. 그 호박죽은 이제 더 이상 비밀과 죄책감의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맛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 죽을 받아 먹었다.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인정하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아들 민준이는 한동안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아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거실에 다시 걸어놓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외면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들을 조용히 불렀다. 민준아, 내 아비가 밉고 원망스러운 거 안다. 이 어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이기도 했다. 내가 어릴 적 밤새 열이 펄펄 끓을 때 널 업고 병원으로 뛰었던 것도 내 애비였고, 내가 처음 대학에 합격했을 때 동네방네 자랑하며 목이 쉬도록 술을 마셨던 것도 내 애비였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어찌 한두 가지 잘못으로만 재단할 수 있겠니? 그 사람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우리가 안고 가는 거다. 그게 산 사람의 도리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아들이 거실장 앞에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젖은 수건으로 정성껏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들은 아들 나름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이해하는 과정을 시작한 것이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다. 나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은행에 가서 윤서현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붙였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된 조용하고 엄숙한 의식이었다. 그 돈이 그 여자의 남은 생을 얼마간 연장시켜 줄 것이고 그 행위가 내 남편의 죄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이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과거의 피해자로 남겨두지 않게 하는 굳건한 다짐이 되어주었다. 어느덧 남편의 3주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하얗게 쌓이는 첫눈을 바라보았다. 텅 빈 집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예전처럼 외롭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아내, 민준이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나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믿음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박정숙이라는 내 이름 석자로 오롯이 서 있었다. 내 인생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기만 속에서도 내가 지켜낸 행복의 순간들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써내려갈 것이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은 세상의 모든 상처와 추악함을 순백으로 덮어주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가만히 창문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내게 살아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내 남편에 대한 용서는 아마 평생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았다.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었다. 미움과 연민, 배신과 이해,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가슴에 품은 채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담담히 걸어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찾은 삶의 방식이고 나의 존엄이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나의 겨울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박정숙 여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